더 위클리 ETF 브리핑과 함께하는 이번 집중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청취자님, 혹시 그 학창 시절에 맨날 뒷자리에서 혼자 겉돌고 막 규칙이란 규칙은 다 어기던 그런 반항아 친구 기억하시나요? 아, 네네. 반마다 꼭 한 명씩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십수년 만에 나간 동창회에서 그 친구가 아주 말끔한 정장을 입고 나타난 겁니다. 오, 진짜 완전 환골탈태를 한 거네요. 네, 심지어 전교 1등 하던 모범생들과 아주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그 테이블의 비즈니스 대화를 주도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와, 그거 진짜 엄청난 반전인데요. 약간 상상이 안 가긴 하지만요. 사실 지금 시장이 딱 그렇거든요. 2026년 5월 6일 현재 무려 8만 1,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비트코인이 바로 이 동창회에 나타난 정장 입은 반항아입니다. 아, 비유가 진짜 너무 찰떡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집중 탐구 시간의 목표는요. 방대한 기사나 막 복잡한 시장 분석 리포트 이런 것들을 싹 다 해독해서 청취자님이 굳이 복잡한 블록체인 기술을 몰라도 전통 금융시장 안에서 어떻게 이 상승장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겁니다.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과거의 비트코인은 전통 금융 시스템이 붕괴할 때를 대비하는 일종의 피난처, 약간 체제 밖의 대안화폐로 여겨졌잖아요. 그렇죠. 나 홀로 갈 길을 가는 느낌이었죠.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2026년의 비트코인은 그 거시경제 유동성에 극도로 민감하는 이른바 고베타 기술 성장주로 변모했다고 보셔야 하거든요. 잠깐만요. 고베타 기술 성장주라는 표현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금융시장에서 베타라는 건 결국 시장 전체가 움직일 때 특정 자산이 얼마나 더 크게 요동치느냐 이걸 보여주는 민감도 지표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그럼 비트코인이 기술주처럼 움직인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 거죠? 베타가 1이라는 건 시장과 똑같이 움직인다는 뜻이고요. 1보다 크면 시장이 오를 때 더 크게 오르고 내릴 때 더 깊게 떨어진다는 의미잖아요. 네네, 그렇죠. 지금 비트코인이 딱 그렇습니다. 나스닥 시장, 특히 그 대형 기술주들의 움직임을 몇 배로 증폭시켜서 보여주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실 2023년까지만 해도 글로벌 주식시장과의 상관관계 지수가 0.11에 불과했거든요. 0.11이면 뭐 거의 독립적으로 놀았다는 뜻이네요. 맞아요. 완전 남남이었죠. 그런데 최근 데이터를 보면 이 상관관계가 약 0.5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와, 0.5요? 엄청나게 뛴 거네요. 그렇죠. 특히 지금 미국 증시를 이끄는 S&P 500 지수가 무려 7,209를 돌파했잖아요. 네, 진짜 무섭게 오르고 있죠. 이렇게 나스닥이 폭등하는 배경에는 인공지능이나 클라우드 인프라를 향한 막대한 자본 지출, 즉 AI 캐펙스 붐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펀드 매니저들은 이제 비트코인을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혁신 기술주들과 동일한 바스켓에 담아두고 포트포리오를 굴리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풀리면 기술주랑 비트코인을 묶어서 같이 매수하는 식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자체 엔진을 달고 아무데나 돌아다니는 쾌속정이었다면 이제는 나스닥이라는 거대한 항공모함에 밧줄로 꽁꽁 묶여있는 셈이네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게 모함이 속도를 내면 같이 빨라져서 좋겠지만 문제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잖아요. 거시경제의 악재가 터져서 연준이라는 파도가 모함을 흔들면 비트코인이라는 쾌속정도도 똑같이, 아니 오히려 베타가 높으니까 더 심하게 요동칠 수밖에 없다는 뜻 아닌가요? 네, 피할 수 없는 부작용이죠. 지금 당장만 해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임기가 끝나가고 후임으로 거론되는 케빈 워시는 아주 매파적인 인물로 유명하잖아요. 게다가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유가까지 들썩이고 있고요. 네, 그 부분이 지금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뇌관이거든요. 상관관계가 높아졌다는 건 상승장에서는 축복이지만 하락장에서는 진짜 잔인한 흉벌이 됩니다. 아, 하락장에서는 같이 끌려 내려가니까요? 맞습니다. 실제로 시장 유동성이 말라붙는 스트레스 구간에 진입하면요. 비트코인과 주식시장의 상관관계가 일시적으로 0.8까지도 치솟습니다. 0.8이요? 그럼 그냥 한 몸이네요, 사실상. 그렇죠. 거의 같이 추락하는 거죠.
만약에 케빈 워시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와서 강력한 긴축 정책을 펼치거나 이란 갈등으로 유가가 급등해서 인플레이션을 또 자극하게 된다면 금리 인하는 당연히 물 건너가겠죠? 네, 시중 유동성은 급격히 줄어들 거고요. 이런 환경에서는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집어던지는 게 바로 베타가 높은 자산,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만 보면 진짜 당장이라도 시장에서 자금이 막 빠져나가야 할 것 같은 좀 무서운 상황인데요. 그런데 전문가님, 제가 데이터를 좀 살펴보니까 이게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현상 말씀이시죠? 이런 엄청난 거시적 불확실성 속에도 올해, 그러니까 2026년 1분기에 현물 비트코인 ETF로 무려 187억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이잖아요. 이런 막대한 기관 자금이 유입되었단 말이죠. 네, 엄청난 규모죠. 유동성이 마를 수 있다는 공포가 뻔히 보이는데 대체 어떤 기관들이 왜 이런 엄청난 돈을 지금 이 타이밍에 쏟아붓고 있는 겁니까? 그건 표면적인 거시경제 흐름, 그 이면에 자리 잡은 일종의 구조적 변화를 보셔야 하거든요. 구조적 변화요. 네, 이 187억 달러라는 돈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막 포모, 그러니까 소외될까봐 두려워서 들어오는 그런 자금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 돈인가요? 미국의 대형 연기금, 국부펀드, 그리고 수천억 달러를 굴리는 독립투자 자문사들의 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단기적인 연준의 금리 결정이나 유가 변동 이런 거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진짜 큰 손들이네요. 그럼 이들이 주목하는 건 뭔가요? 바로 비트코인의 완전한 제도권 편입입니다. 과거에는 컴플라이언스, 즉 규제 문제 때문에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도 못 샀던 그런 전통 자본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룰 때문에 못 샀죠. 네, 그런데 현물 ETF와는 아주 합법적이고 안전한 파이프라인이 뚫리니까 자신들의 자산 배분 모델, 보통 60대 40 포트폴리오 같은 거 있죠? 거기에 비트코인을 기본값으로 편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이제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군요. 네, 단기적인 가격 하락 위험보다 새로운 글로벌 금융 인프라로 다리 잡는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안 담았을 때 발생하는 그 벤치마크 하회 위험, 이걸 훨씬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기관들의 게임 룰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청취자님 입장에서도 우리도 이 파이프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텐데요. 방금 현물 ETF라는 무기를 언급하셨잖아요. 네네. 이 거대한 자금 이동의 흐름에 동참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좀 뜯어보고 싶습니다. 찾아보니까 현물 ETF가 있고 또 선물 ETF도 있던데 이 두 가지는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건 청취자님께서 반드시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할 정말 핵심 개념입니다. 먼저 현물 ETF는 구조가 아주 단순하고 직관적이에요. 직관적이다. 어떻게 작동하죠?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거대 운용사가 투자자들 돈을 모아서 실제 비트코인을 시장에서 사들입니다. 그리고 이걸 아주 안전한 디지털 금고에 보관하는 거죠. 진짜 코인을 사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10% 오르면 펀드 자산 가치도 정확히 10% 오릅니다. 대표적으로 자산 규모만 52억 달러에 달하는 블랙록의 IBT나 피델리티의 FBTC가 있는데요. 운용 수수료는 연 0.25% 수준입니다. 0.25%요? 네. 그리고 특히 장기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그레이스케일에서 나온 미니 트러스트, 티커명이 BTC인 상품이 있거든요. 이걸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이건 수수료가 업계 최저인 0.15%밖에 안 돼서 복리 효과 갉아먹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죠. 아, 운영사가 내 돈으로 직접 코인을 사서 창고에 쌓아두니까 가격 추적에 군더더기가 없다. 이 점은 확실히 이해가 가네요. 그런데 여기서 청취자님들 중에 이미 암호화폐 거래소 앱 많이 써보신 분들은 이런 반문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어떤 반문일까요? 스마트폰으로 거래소 앱 켜서 직접 비트코인을 사면 연간 수수료 같은 거 안 내도 되는데 왜 매년 0.25%나 0.15%씩 내 피 같은 돈을 운용보수로 떼어가게 둬야 하지? 라고도. 직접 보유 대신 굳이 ETF를 사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비용 몇 푼 아끼려다가 자산 전체를 날릴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리스크를 간과하신 질문이거든요. 오, 자산 전체를 날린다고요? 네,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한다는 건 본인이 스스로 은행이자 금고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개인 암호키 적어둔 종이를 잃어버리거나 하드웨어 지갑이 고장나거나 아니면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면 그 자산은 지구상 어디에서도 영원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 비밀번호 까먹으면 끝장나는 그 무서운 시스템이군요.
그렇죠. 구제받을 방법이 아예 없거든요. 하지만 ETF를 사게 되면 이 모든 골치 아픈 보안이나 커스터디 책임을 피델리티나 코인베이스의 막강한 기관급 보안 시설에 떠넘기게 됩니다. 리스크를 외주주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즉, 그 0.2% 남짓한 수수료는 운용사 배불리는 돈이 아니라 내 멘탈과 전 재산을 보호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도난 방지 보험료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와, 멘탈 보호 보험료. 이건 확실히 와닿네요. 게다가 주식 계좌 하나에서 주식이랑 암호화폐를 동시에 굴릴 수 있고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도 싹 통합되니까 관리하는 시간이나 비용까지 다 따져보면 ETF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죠. 0.2% 내고 매일 밤 2다리 뽑고 푹 잘 수 있다면 이건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필수 투자네요. 그럼 현물 ETF는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그럼 선물 ETF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건가요? 갈증을 해소하려고 먼저 임시방편처럼 등장했던 구조거든요. 아, 진짜 코인을 사는 게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같은 곳에서 미래 특정 시점에 비트코인을 얼마에 사겠다는 약속, 즉 선물 계약을 사고 파는 펀드예요. 그런데 여기서 청취자님이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치명적인 단점이 발생합니다. 치명적인 단점이요? 네, 바로 롤오버 비용과 콘탱고라는 현상인데요. 롤오버 콘탱고. 아유, 단어만 들어도 벌써 제 계좌에서 돈이 막 줄줄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죠? 선물 계약은 무조건 만기일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이번 달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 펀드 매니저는 펀드 유지를 위해서 그 계약을 팔고 다음 달 계약을 새로 사야 합니다. 이 과정을 롤오버라고 해요. 네, 갈아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처럼 장기적으로 계속 오를 거라 기대되는 자산은 주로 미래 가격이 지금 가격보다 비싸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 상태를 콘탱고라고 부르고요. 아, 미래가 더 비싸다. 그렇죠. 그러니까 펀드 입장에서는 만기가 다가온 싼 계약을 팔고 굳이 프리미엄이 잔뜩 붙은 비싼 다음 달 계약을 계속 사들여야만 하는 겁니다. 와, 그거 매달 반복하면 손해가 장난 아니겠는데요? 맞아요. 이 과정이 매달 반복되면서 펀드의 순자산 가치가 조금씩 갉아먹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비트코인 진짜 가격은 1년에 한 50% 올랐는데 선물 ETF는 롤오버 비용 때문에 30%밖에 못 오르는 엄청난 추적 오차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 ETF는 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바닥에 난 구멍으로 물이 막 줄줄 새는 양동이 같은 거군요. 장기 투자하는 청취자님이라면 굳이 수수료 내고 물 새는 양동이를 고를 이유가 전혀 없겠습니다. 네,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현물 ETF가 방어력도 짱짱하고 기본에 충실한 방패라면 이제 공격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무기도 알아봐야겠죠? 상승장에서 남들보다 훨씬 더 높은 초과 수익, 즉 알파를 창출하고 싶은 청취자님을 위한 테마형 ETF 전략 좀 해부해 주시죠. 네. 만약 나는 비트코인 상승장에 엄청난 확신이 있고 높은 변동성도 견딜 강심장이다. 이러시면 현물 ETF 대신 채굴 기업 ETF로 시선을 돌리시는 게 좋습니다. 채굴 기업이요? 네. 대표적으로 발키리에서 운용하는 WGMI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이 ETF는 비트코인을 직접 캐내는 마라톤 디지털이나 라이어 플랫폼스 같은 채굴 회사들 주식을 싹 모아놓은 펀드입니다. 놀라운 건 2020년 4월 한 달 동안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탔을 때 이 WGMI가 무려 41.2%나 폭등했다는 사실입니다. 와, 41.2%요? 비트코인 오르는 것보다 코인 캐는 회사 주식이 더 미친 듯이 오르는 거네요. 원동력이 대체 뭡니까? 바로 재무제표상의 막업, 운영 레버리지 효과 때문입니다. 채굴 회사들을 그냥 하나의 거대한 공장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네, 공장. 이 공장에 매달 내야 하는 채굴 기계 렌탈비, 전기료, 인건비, 이런 고정 비용은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되든 항상 일정하잖아요. 그렇죠.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니까요. 맞습니다. 만약 비트코인 한 개를 캐는 원가가 4만 달러라고 가정해보죠. 시장 가격이 5만 달러면 이익은 1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시장 가격이 6만 달러로 딱 20%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원가는 그대로 4만 달러니까 이익은 2만 달러가 되네요. 네, 코인 가격은 20% 올랐는데 기업의 순이익은 100%가 폭증해 버리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이 이익의 기하급수적인 팽창을 미리 내다보고 채굴 기업 주식을 미친 듯이 사들이게 되고요. 이게 결국 ETF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인 거죠. 아, 이거 듣다 보니까 19세기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역사가 정확히 오버랩되네요. 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현물 ETF가 우리가 직접 금 덩어리를 사서 은행 금고에 얌전히 모셔두는 거라면 이 WGMI 같은 채굴 ETF는 금광에 뛰어든 광부들에게 막 곡괭이랑 튼튼한 청바지를 파는 회사에 투자하는 전략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청바지 팔아서 떼돈 버는 거죠. 금값이 조금만 올라도 광부들이 몰려와서 곡괭이가 불티나게 팔려나가니까 수익률이 폭발하는 거고요. 하지만 청취자님, 여기서 간과해선 안 될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딱 떠오릅니다. 반대로 금값이 떨어져서 금광 채산성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광산이 바로 폐쇄되겠죠? 네, 광산 폐쇄되는 순간 곡괭이 공장 매출은 그냥 0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잖아요. 즉, 하락장에서는 코인 가격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계좌가 녹아내릴 수 있다. 이거 명심해야겠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수익의 가속 페달인 건 맞지만 브레이크가 고장났을 때 받는 충격도 2배라는 걸 늘 인지하셔야 해요. 무섭네요. 그래서 만약 이런 극단적인 변동성이 너무 부담스럽다면 대안도 있습니다. 글로벌엑스에서 나온 BKCH라는 ETF를 섞어보시는 것도 좋거든요. 이 상품은 채굴 기업뿐만 아니라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 기업 등등 암호화폐 생태계 전반에 골고루 분산해서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분산이 좀 되어 있군요. 그런데 청취자님들 중에는요. 암호화폐 시장 특유의 그 롤러코스터 같은 변동성은 싫어하지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가 세상을 바꿀 거라는 믿음은 또 확고한 분들도 분명 계시거든요. 네, 꽤 많으시죠. 코인 생태계에 직접 발을 담그진 않으면서도 혁신의 과실만 아주 우아하게 따먹을 수 있는 일종의 하이브리드 ETF 같은 것도 존재하나요? 물론입니다. 그런 보수적인 혁신 투자자분들에게는 비엘록이라는 액티브 펀드가 제격입니다. 비엘록이요? 네, 이 ETF의 포트폴리오를 뜯어보면 아주 영리하게 짜여 있는데요. 포트폴리오의 절반은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로 꽉 채워서 상승 폭발력을 유지합니다. 네네. 그런데 나머지 절반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자사 클라우드나 인공지능 인프라에 접목시켜서 실제 수익을 내고 있는 초우량 전통 기술주들로 채워놨어요. 아, 든든한 형님들이 딱 버티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변동성 구간이 오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강력한 방어막 역할을 해주죠. 한마디로 충격 흡수 장치가 달린 암호화폐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충격 흡수 장치. 어떤 전략을 취하든 내 성향에 맞는 무기는 이미 시장에 다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군요. 지금까지 안정적인 방어막 역할을 하는 현물 ETF부터 아드레날린 막 분비시키는 곡괭이 테마 ETF, 그리고 밸런스 꽉 잡은 하이브리드 ETF까지 전술적 도구들을 싹 다 살펴봤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훌륭한 무기들을 들고 2026년 하반기라는 전장에 나설 청취자님들을 위해서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우리는 이 도구들을 어떻게 배치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보는 하반기 시나리오, 가감없이 좀 해보해 주시죠. 네, 사실 지금 2026년 하반기를 바라보는 월스트리트의 시각이 그 어느 때보다 극명하게 딱 2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아, 팽팽한가요? 네. 먼저 스탠다드 차터드나 번스타인 같은 대형 투자은행들은 연말 비트코인 목표가를 15만 달러로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15만 달러요? 근거가 뭡니까? 논리는 꽤 명확합니다. 최근 발생한 채굴 보상 반감기 때문에 시장에 풀리는 신규 비트코인 공급량은 절반으로 뚝 끊겼잖아요. 네, 공급이 줄었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현물 ETF를 통한 기관들의 매수 수요는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 극단적인 수급 불균형이 엄청난 가격 랠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 시장에서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논리네요. 그렇다면 반대 진영, 그러니까 하락이나 깊은 조정을 경고하는 신중론자들의 근거는 뭔가요? 주로 기술적 분석이랑 시장 심리에 기반한 논리인데요. 그 기술적 분석가들은 현재 시장이 엘리엇 파동 이론상 ABC 조정파에 진입했다고 경고합니다. 파동 이론이요? 너무 어려운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핵심은 결국 인간의 탐욕과 공포라는 대중심리거든요. 그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시장 초기에 진입한 스마트 머니부터 뒤늦게 빚을 내서 뛰어든 대중들까지 이제 살 사람은 진짜 다 샀다는 거예요. 아, 매수할 사람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맞습니다. 매수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되었기 때문에 누군가 차익 실현하려고 물량을 확 던지기 시작하면 구조적인 연쇄 하락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 현재 심리적 지지선인 8만 달러가 무너진다면 단기적으로 7만 달러나 그 이하로 아주 깊고 날카로운 조정이 올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반드시 열어두어야 합니다. 결국 15만 달러로 가는 로켓을 타느냐 아니면 7만 달러 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절벽을 만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팽팽한 줄다리기의 승패를 결정지을 하반기의 핵심 트리거 혹은 시장 무너지는 걸 꽉 막아줄 거대한 안전판 같은 이벤트는 뭐 대기하고 있는 게 없나요? 크게 두 가지 거대한 흐름을 추적하셔야 하는데요. 첫째는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 동향입니다. 비트코인 최대 보유 기업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아시죠? 최근에 사명도 그냥 스트래티지로 바꿨잖아요. 네네, 바꿨죠. 이 회사가 1분기에 추가 매수를 잠깐 멈추면서 시장이 한 차례 훅 출렁이긴 했어요. 하지만 진짜 관건은 이 스트래티지 주식이 2026 하반기에 전 세계 주요 인덱스 펀드들이 추종하는 MSCI 지수에 편입되느냐 마느냐 이겁니다. 오, 지수 편입. 그거 들어가면 파급력이 엄청나지 않나요? 어마어마하죠. 만약 편입이 확정되면 전 세계 연기금이랑 인덱스 펀드들은 비트코인 가격이나 거시경제가 어떻든 간에 그냥 기계적으로 이 회사 주식을 사들여야만 하거든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계적으로? 네. 이 엄청난 규모의 자동화된 패시브 자금이 시장 전체를 단단하게 떠받치는 콘크리트 바닥 역할을 해주게 될 겁니다. 확실한 안전판이네요. 그럼 두 번째 흐름은 뭔가요? 둘째는 바로 미국의 정치 지형 변화와 규제 완화 가능성입니다. 올해 치러질 선거 이후에 출범할 차기 행정부가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가 핵심인데요. 정치적인 변수군요. 네, 만약 차기 행정부에서 암호화폐에 좀 더 친화적인 인물들을 요직에 앉히거나 아니면 현재 계류 중인 클레어티 액트처럼 기관들의 암호화폐 보유 규제를 대폭 풀어주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관들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겠네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적 호재를 넘어서 수조 달러 규모의 전통 자본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합법적인 수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거든요. 즉, 정책 방향 자체가 곧 시장의 유동성을 폭발시킬 실질적인 트리거가 되는 셈이죠. 펀더멘털 변화에 또 정치적 돈줄이 열릴 가능성까지. 와, 위로 올라갈 잠재력도 어마어마하지만 당장 발밑에 지뢰밭도 무시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한 상황이네요. 네, 아주 역동적인 구간입니다. 전문가님, 이제 논의를 좀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님이 내일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막 롤러코스터 같은 전망을 듣고 전 재산을 암호화폐 ETF에 몰빵하실 분은 당연히 없겠지만요. 네, 절대 안 되죠. 도대체 내 전체 자산에서 어느 정도 비율로 접근하는 게 가장 스마트한 투자 전략일까요? 자산 배분의 하침은 수익의 극대화가 아니라 리스크의 통제에 있거든요. 월스트리트의 유수기관들이 공통적으로 권고하는 황금 비율은 놀랍게도 매우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이라면 어느 정도인가요? 만약 청취자님이 주식 60%, 채권 40%로 구성된 가장 전통적이고 검증된 포트폴리오를 굴리고 계시다면요. 전체 자산의 딱 1%에서 최대 5% 정도만 떼어내시는 겁니다. 그걸 앞서 말씀드린 현물 ETF나 약간의 테마형 ETF로 편입하시는 걸 강력히 추천합니다. 1%에서 5%요? 생각보다 되게 적네요. 적어 보이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수십 년치 데이터를 팩테스트해본 결과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단 1에서 5%만 섞어줘도 전체 포트폴리오의 샤프 지수가 아주 극적으로 개선되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샤프 지수, 그게 변동성 대비 수익률 지표 맞죠? 네. 쉽게 말해서 내가 밤잠 설치며 감내해야 하는 그 끔찍한 변동성이라는 고통에 대비해서 내 손에 쥐어지는 수익이라는 보상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5%의 노출만으로도 리스크는 완벽히 통제하면서 전체 계좌의 수익률 곡선을 아주 부드럽게 위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아, 결론은 그거군요. 우리가 최고급 스테이크, 즉 전통적인 주식과 채권 포트폴리오를 구울 때 소금을 한 통 다 부어버리면 요리를 완전히 망치게 되잖아요. 짜서 못 먹죠. 하지만 딱 1%에서 5% 정도의 소금과 후추를 향신료처럼 살짝 톡톡 뿌려주면 스테이크 본연의 풍미가 폭발적으로 살아나는 거랑 같은 이치네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그 통제된 소량의 노출이 거시경제의 거센 폭풍 속에서 청취자님의 자산을 지켜주고 또 불려줄 핵심 비법이 되는 거군요. 오늘 집중 탐구 시간, 와 정말 밀도 높은 대화였습니다. 저도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2026년 거시경제의 지각 변동 속에서 가상화폐가 어떻게 주류 기관들의 핵심 인프라로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 과실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패, 현물 ETF부터 날카로운 창인 채굴 테마 ETF까지 그 메커니즘을 낱낱이 해부해 보았습니다. 네. 그런데 청취자님, 오늘 전문가님과의 대화를 이렇게 곱씹어 볼수록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하나의 아주 도발적인 화두가 있습니다. 어떤 화두죠? 오늘 논의에서 가장 중요했던 전제가 바로 비트코인이 이제 주식시장, 특히 나스닥 기술주와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잖아요. 네, 상관관계가 엄청 높아졌죠.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비트코인이 완벽하게 주류 금융 시스템에 흡수되어서 앞으로 나스닥 지수가 1% 오를 때 비트코인도 똑같이 1% 오르고 내릴 때도 똑같이 내리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애초에 우리가 주식시장이 붕괴할 때를 대비해서 자산을 다변화하려는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넣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존재 이유 자체가 완전히 소멸해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월스트리트의 주류가 되었다는 이 화려한 성공이 역설적이게도 과거 반항할 시절 비트코인이 가졌던 가장 큰 매력과 투자의 명분을 우리 손에서 앗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청취자님도 한번 깊이 통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공이 곧 정체성의 상실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진짜 투자자가 단순히 수익률을 넘어서 자산의 본질을 꿰뚫어 보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훌륭한 철학적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제도권의 정장을 빼입은 이 반항아의 결말이 과연 평범한 회사원이 될지 아니면 회사를 통째로 삼키는 CEO가 될지 앞으로도 매의 눈으로 추적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심층 탐구 시간에 더욱 깊고 흥미로운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님의 치열한 호기심과 성공적인 투자를 늘 응원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